사와 줄거리. 샤를은 용빌로 이사오고 엠마는 베르트라는 딸을 낳는다. 그러나 이사를 하고 아이를 낳았어도 엠마의 일상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녀는 시골 의사의 아내가 아니라 소설 속 여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과 환상을 놓지 못한다. 그 마을에서 연애소설의 주인공처럼 창백하고 섬세하며 예술에 관심이 많은 청년 레옹을 만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진다. 하지만 레옹은 엠마에게 끌리면서도 유부녀인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엠마는 레옹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6. 어느 날 해질 무렵 열어 젖힌 창가에 앉아서 아까부터 성당지기 레스티부도아가 회양목까지 치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갑자기 고백기도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앵초가 피는 4월 첫 무렵이었다. 따뜻한 바람이 손질이 잘된 꽃밭 위에 불고 있었고 뜰은 마치 여자처럼 여름 축제를 위해 화장한 것 같이 보였다. 나무를 올린 시렁의 격자 사이로 목장으로 흐르는 시내가 보이고 그것이 풀위의 멋대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저녁 안개가 앙상한 포플러 나무 사이에 끼어서 나무의 윤곽을 엷은 비단이 가지에 걸친 것보다 더 희미하게 투명한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득히 먼 곳에서 가축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으나 발소리도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종소리는 언제까지나 울려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한탄의 소리를 하늘 높이 퍼지게 했다. 되풀이되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젊은 부인은 처녀 시절과 기숙사 생활의 옛 추억 속을 헤맸다. 꽃이 가득한 재단이 꽃병이나 조그마한 기둥이 달린 성게보다도 더 키가 크고 가지가 갈라진 촛대가 생각났다. 그녀는 옛날처럼 하얀 베일을 쓴 기다란 대열 속에 섞여 있고 싶었다. 그 줄은 군데군데 기도대 위에 몸을 굽힌 수녀들의 빳빳한 머리수건으로 검은 반점을 이루고 있었다. 주일 미사 때 잠깐 머리를 들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파르스름한 향연기의 소용돌이 속에 성모 마리아의 부드러운 얼굴이 보이곤 했다. 그것이 생각나자 갑자기 어떤 감동에 사로잡혀 자신이 폭풍 속에 휘날리고 있는 새의 깃털처럼 허약하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영혼을 모조리 몰입시킬 수 있고 모든 생활을 거기에 묻을 수 있다면 어떤 신앙이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그녀는 아무 의식 없이 성당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광장에서 그녀는 돌아오는 성당지기 레스티부도아를 만났다. 그는 하루벌이에 손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고 부업을 하다 말고 성당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을 계속했었다. 따라서 고백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도 자기 형편대로 쳤다. 그러나 조금 빠르게 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교리문답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되기도 했다. 벌써 모여든 몇몇 아이들이 묘지의 돌바닥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말 타듯이 담벽에 올라앉아 다리를 건들건들 흔들며 낮은 벽과 가장 최근의 묘 사이에 도단한 키 큰 쇠기풀을 나막신으로 차서 쓰러뜨리고 있었다. 그곳만 푸르게 풀이 돋아나 있었다. 다른 곳은 모두 묘석뿐이고 성구실에는 비가 있었지만 청소가 잘 되지 않아 언제나 묘석은 뽀얗게 먼지를 덮어쓰고 있었다. 운동화를 신고 있는 아이들은 그곳이 마치 자기들을 위해 만든 마룻바닥인 양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며 종소리에 섞여서 그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종루 꼭대기에서 늘어져 땅에 끌리는 굵은 밧줄의 흔들림이 작아지면서 종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제비가 나직이 울면서 날다가 갑자기 날카로운 바람을 가르고 추녀 끝 기와 밑에 있는 노란 둥지 속으로 재빨리 돌아갔다. 성당 안쪽에는 등불이 하나 타고 있었다. 매달린 유리 그릇 속에 심지가 타고 있어서 그 빛은 멀리서 보면 기름 위에 떨고 있는 하얀 점 같았다. 한 가닥의 기다란 햇살이 본당 안을 가로질러 양쪽 복도와 네 구석을 한층 어둡게 했다. 본당 신부님은 어디 계시지? 하고 보바리 부인은 축의 구멍이 너무 헐거워진 해전문을 흔들면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물었다. 지금 오세요. 하고 아이는 대답했다.
아이의 말대로 사제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더니 부르니지양 신부가 나타났다. 아이들이 우르르 성당 안으로 달아났다. 이 장난꾸러기들 하고 신부가 중얼거렸다. 언제나 변함이 없거든. 그리고 발끝에 차인 너덜너덜한 교리 문답서를 집어들었다. 도무지 무엇을 아낄 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보바리 부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말했다. 이거 실례했습니다. 오신 줄 몰랐군요. 그는 교리 문답서를 주머니에 넣고 성구실에 무거운 열쇠를 두 손가락으로 끼고 흔들면서 그녀 앞에 섰다.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저녁 햇살이 그의 나사천 버비를 바랜 것처럼 허옇게 보이게 했다. 팔꿈치는 반들거리고 옷깃은 헤어져 있었다. 넓은 가슴 위에 조그마한 단추 끝을 따라 기름이며 담배 얼룩이 묻었고 깃장식으로 올라갈수록 얼룩이 더 많았다. 깃장식 위에는 주름이 잔뜩 잡힌 붉은 피부가 얹혀 있고 얼굴 피부에는 희끗희끗세고 거친 수염에 가리워진 누런 얼룩이 군데군데 보였다. 그는 방금 저녁을 먹어서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몸은 편안하신가요? 하고 그가 덧붙였다. 좋지 않아요. 엠마는 대답했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아, 그렇다면 저와 마찬가지군요. 하고 신부는 말을 받았다.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이른 봄날에는 누구나 몹시 몸이 나른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성 바오로의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는 모두 괴로워하기 위해 태어난 거니까요. 그런데 대개 선생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이야 뭐. 그녀는 모멸하는 몸짓으로 말했다. 선생께서 아무 처방도 안 해주십니까? 아니요. 하고 엠마는 말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 약이 아닙니다. 신부는 계속 성당 안을 바라보았다.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서로 어깨를 밀어서 마치 종이로 만든 인형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하고 그녀는 다시 말을 시작하려고 했다. 기다려라 리브데 하고 신부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당장 가서 뺨을 때려줄 테다. 이 개구장이 녀석 같으니라고. 그리고는 엠마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 녀석은 목수 부대의 아들입니다. 부모들이 살기가 좀 나아지니까 제멋대로 내버려 둔답니다. 하지만 꽤 영리한 녀석이라 마음만 먹으면 공부도 퍽 잘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보는 아니거든요. 나는 가끔 저 애를 리브데라고 부르면서 놀려주지요. 마롬으로 가는 도중에 그런 이름의 언덕이 있죠. 또 몽 리브데라고도 부릅니다. 리브데 산이라는 뜻도 되는 셈이지요. 언젠가 한번 주교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주교님도 웃으십디다. 아니, 웃어주시더군요. 그런데 보바리 씨는 안녕하신가요? 엠마는 못 들은 척했다. 신부는 계속했다. 여전히 바쁘시겠지요. 아마 주인 어른과 나는 이 교구에서 가장 바쁜 사람일 겁니다. 그분은 육체의 의사이시고 나는 영혼의 의사니까요. 하고 둔중하게 웃으면서 덧붙였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으로 신부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신부님은 모든 괴로움을 덜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보바리 부인. 오늘 아침에도 암소의 종기가 났다고 와달라고 해서 바디오 빌르 마을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은 소가 무슨 천벌을 받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집 소가 차례차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야, 이 녀석! 롱구마르! 그리고 부대! 조용히 해라! 그만하란 말이다. 그리고 신부는 단숨에 성당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때 개구쟁이들은 큰 성소대 주위에 몰려들기도 하고 성가대 의자 위에 기어오르기도 하고 기도서를 펼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살그머니 고의실 안에까지 들어가려는 아이들도 있었다. 느닷없이 나타난 신부가 다짜고짜로 따기를 소나기처럼 퍼부었다. 멱살을 잡고 번쩍 쳐들어 마치 땅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성가대 돌바닥에 단단히 눌러서 무릎을 꿇어 앉혔다. 엠마에게로 돌아온 그는 인도 사라사의 큰 손수건을 입에 물고 펴면서 말했다. 사실 농민들은 정말 가엾지요. 가엾은 사람은 그 밖에도 있습니다. 엠마는 대답했다. 그건 그렇지요. 예를 들면 도시의 노동자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도시에서 보고 왔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어머니들과 정숙한 여자들, 정말 성녀 같은 여자들이 빵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라고 엠마가 다시 말했다. 그녀의 인매는 일그러져 있었다. 신부님, 빵이 있어도 무언가 없는 사람이, 겨울에 장작이 없는 사람, 하고 신부가 말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슨 말씀을? 나는 내 생각으로는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면 결국은 하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어디 좋지 않으신가요? 신부는 걱정스러운 듯이 다가서면서 말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이지요. 댁에 돌아가셔서 차를 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바리 부인. 그러면 기운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물에 흑설탕을 타서 한 잔 마셔도 좋습니다. 왜요? 그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이마에 손을 대셨거든요. 그래서 현기증이 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문득 생각난 것처럼 그런데 나한테 무엇인가 물으셨지요. 무엇이었지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제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고 엠마는 되풀이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고 시선을 천천히 버비를 입은 노인 위로 옮겼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보바리 부인, 하고 드디어 신부가 말문을 열었다. 실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할 일을 먼저 해야 하니까요. 저 장난꾸러기들에게 공부를 좀 시켜야겠습니다. 곧 저 아이들의 첫 영성체가 있거든요. 어차피 올해도 그때가 되었어야 허둥지둥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승천일 뒤에는 수요일마다 1시간씩 더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공부를 시키고 있지요. 애들을 하느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럼 몸조심하십시오, 부인. 주인께 안부 전해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그는 입구에서 약간 무릎을 구부리며 인사를 하고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엠마는 그가 머리를 약간 어깨 위에서 기울이고 두 손을 조금 밖으로 편 채 무거운 걸음걸이로 나란히 두 줄로 놓인 걸상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조상이 축에서 회전하듯 그 자리에서 빙 돌아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신부의 굵은 목소리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그녀 귀에 쟁쟁하게 들려와 뒤에서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대는 그리스도 교도인가? 예, 저는 그리스도 교도입니다. 그리스도 교도는 영세를 받은 자입니다. 영세를... 그녀는 난간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층계를 올라갔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안락 의자에 푹 쓰러져 버렸다. 유리창에 비친 희끄무레한 햇빛이 흔들흔들 물결치면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놓여있는 가구들은 한층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컴컴한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잠겨 들어갔다. 난로불은 꺼지고 시계만 여전히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마음속이 이렇듯 크게 동요하고 있을 때 주위의 물건들이 이처럼 조용한 것이 엠마에게는 어쩐지 이상스러웠다. 창문과 재봉대 사이에 있던 어린 베르트가 뜨개질하여 만든 신을 신고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뒤뚱거리며 걸어와 엄마의 앞치마에 달린 리본 끝을 잡으려고 했다. 귀찮아 하고 어머니는 손으로 아기를 떼밀어내면서 말했다. 아기는 곧 또 어머니의 무릎께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두 팔로 그녀의 무릎에 매달려서 커다란 푸른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맑은 침이 한 줄기 입술에서 비단 앞치마 위로 흘렀다. 귀찮다니까 하고 엠마는 화를 버럭 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아이는 겁이 나서 울기 시작했다. 저리 가. 그녀는 팔꿈치로 아기를 떼밀며 소리쳤다. 베르트는 옷장 쪽으로 넘어지면서 노쇠 장식에 얼굴을 부딪혔다. 뺨에 생채기가 나서 피가 흘렀다. 보바리 부인은 달려가서 아기를 안아 일으키고 초인종끈을 끊어져라 당기면서 미친 듯이 하녀를 불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샤를이 들어왔다. 저녁 식사 때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여보,
보세요, 여보. 엠마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가 여기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샤를은 걱정할 것 없다고 아내를 안심시켰다. 사실 대수롭지 않았다. 그는 연고를 찾으러 내려갔다. 보바리 부인은 식당에 내려가지 않았다. 혼자서 아기 시중을 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잠든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 지금껏 남아있던 불안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에 허둥지둥했던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졌다. 베르트는 이제 울먹이지 않았다. 지금은 무명 혼리불이 아기가 숨 쉴 때마다 살짝살짝 들먹거릴 뿐이었다. 큰 눈물방울이 반쯤 감은 눈꺼풀 끝에 괴어 있어서 속눈썹 사이로 가라앉은 엷은 2개의 눈동자가 보였다. 뺨에 붙인 반창고가 단단한 피부를 엇비슷이 당기고 있었다. 참 이상도 하다. 얘는 어쩌면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고 엠마는 생각했다. 밤 11시에 샤를이 약방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기 요람 곁에 서 있었다. 그는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남은 연고를 돌려주기 위해 약국에 갔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다니까 하고 그는 엠마의 이마에 키스하면서 말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여보. 당신이 병나겠구려. 그는 약제사 집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리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오메시는 그를 안심시키고 기운을 돋워 주려고 애썼다. 그리고 어린애들에게 흔히 생기기 쉬운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며 하녀들의 부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오메 부인도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옛날 하녀가 불씨를 한 부삽 들고 가다가 쏟은 것이 그녀의 깃 사이로 들어가서 댄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양치는 그때부터 몹시 조심하게 되어 칼은 절대로 갈아놓지 않았고 방바닥은 절대로 초로 광을 내지 않았고 창문에는 창살을 끼웠으며 창문 틀에는 튼튼한 나무를 댔다. 오메의 아이들은 제멋대로 놀게 하긴 했지만 애 보는 사람을 꼭 붙여두었다. 조금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아버지는 곧 폐와 기관지 약을 억지로 먹였고 4살이 될 때까지는 부상을 막기 위해 솜을 넣은 두건을 꼭 씌웠다. 사실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오메 부인의 과잉보호였으며 남편은 그렇게 아이의 머리를 압박하면 정신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지도 몰라 마음속으로는 달갑지 않았다. 그래서 그만 이렇게까지 말한 적도 있었다. 당신은 아이들을 카리브족이나 보토쿠도스족 같은 야만인으로 만들 작정이요. 샤를은 이런 긴 이야기를 몇 번이나 적당히 끊으려고 애를 태웠다.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그는 앞장서서 층계를 내려가려는 서기의 귀에 대고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무슨 눈치를 챘나 하고 레옹은 혼자서 생각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러 가지 억측이 솟아올랐다. 이윽고 입구의 문을 닫고 나서 샤를은 제일 고급 음판 사진이 얼마나 하는지 루앙에 가거든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연미복을 입은 자기의 사진을 찍어서 갑자기 부인에게 선사하여 깜짝 놀라게 하려는 애정의 선물, 살뜰한 배려의 표시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드는가 미리 알아두고 싶었다. 그래서 레옹은 거의 매주 시내에 나가므로 그러한 부탁쯤은 그리 큰 패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매주 시내에 나간다. 어떤 목적으로? 오메 씨는 거기에 젊은 사람에게 있을 법한 바람기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레옹은 결코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요즘 매우 우울했다. 그는 요사이 식사를 많이 들지 못하고 남기곤 했기 때문에 르 프랑소와 부인은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어서 그녀는 세무소 관리인 비네에게 물었다. 비네는 나는 경찰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도 청년의 태도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레옹이 곧잘 2팔을 벌리고는 의자에 벌렁 몸을 젖히고 걷잡을 수 없는 말로 인생에 대해 쓸데없는 한탄을 늘어놓곤 했기 때문이다. 그건 너무 낙이 없어서 그런 거요 하고 세리는 말했다. 어떤 낙입니까? 내가 당신이라면 농로를 하나 사겠소. 하지만 나는 그런 걸 돌릴 줄 모르는 거려. 나는 그렇군.
비네는 경멸과 만족이 뒤섞인 얼굴로 자기 턱을 만지면서 말했다. 레옹은 보람없는 사랑에 지쳐버렸다. 게다가 아무런 흥미도 가질 수 없고 희망도 그를 받쳐주지 않는 똑같은 생활이 되풀이되는 데서 일어나는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용빌에도 그곳 주민들에게도 실증이 났다.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집만 보아도 견딜 수 없이 짜증이 났다. 약제사도 사람은 좋았지만 참을 수 없는 구석이 있었다. 그러나 앞날의 새로운 국면을 상상하면 매력을 느끼기도 했지만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이었다. 그러한 두려움은 이윽고 초조로 바뀌었다. 그러자 파리가 멀리서 요란스러운 가면 무도회의 음악이며 들뜬 여자들의 웃음소리를 보내왔다. 어차피 파리에 가서 법률 공부를 마쳐야 했다. 어째서 떠나지 않는가? 무엇이 방해를 하는가? 그는 드디어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우선 맡고 있던 일들을 정리해 나갔다. 머릿속에서 그곳 아파트의 방을 꾸며보았다. 거기서 예술가 같은 생활을 하자. 기타도 배우자. 실내복을 입고 바스크 베레모를 쓰고 푸른 우단 슬리퍼를 사서 신자. 그는 벌써부터 벽난로 선반 위에 비스듬히 열십자로 2개의 펜신용 칼을 장식하고 그 위에 해골과 기타를 나란히 놓은 광경을 마음속에 그리고 흐뭇해했다. 어려운 것은 어머니의 승낙을 얻는 일이었다. 그러나 결코 무리한 소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주인까지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사무소가 있으면 옮겨보라고 권해주었다. 그래서 레옹은 그 중간을 취하여 루앙시의 견습서기 자리를 찾아보았으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어머니에게 긴 편지를 써서 파리에 나가야 할 까닭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승낙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꼬박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마부 이베르가 그를 위해 용빌에서 루앙으로, 루앙에서 용빌로 여러 가지 상자와 여행용 트렁크와 짐꾸러미를 운반해 주었다. 옷을 새로 장만하고 안락의자 3개의 속을 다시 채우고 예비용 비단 목도리를 사모았다. 요컨대 세계 일주 여행 이상의 준비가 끝나고도 그는 한 주일 또 한 주일 떠나는 날짜를 미루었다. 드디어 휴가 전에 시험을 치르려거든 빨리 출발하라는 2번째 재촉 편지가 어머니에게서 날아들었다. 작별할 때가 오자 오메 부인은 눈물을 흘리고 쥐스탱은 흐느껴 울었다. 오메는 역시 남자답게 감정을 억눌렀다. 그리고 그는 공중인의 집 문 앞까지 레옹의 외투를 들어다 주겠다고 했다. 공중인이 자기 마차로 레옹을 태워다 주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레옹은 가까스로 보바리 씨에게 인사할 시간 여유가 있었다. 층계를 다 올라갔을 때 몹시 숨이 차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보바리 부인은 얼른 일어섰다. 또 왔습니다.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혈관의 피가 머리끝에서 목 밑에까지 발끈 솟구쳐서 얼굴이 온통 빨개졌다. 그녀는 어깨를 벽에 기대고 있었다. 주인 어른은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여기서 말은 뚝 끊기고 2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2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하나의 고민 속에 녹아 마치 두근거리는 2개의 가슴처럼 서로가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베르트에게 키스하고 가고 싶습니다. 레옹이 말했다. 엠마는 층계를 몇 단 내려가서 펠리시테를 불렀다. 레옹은 재빠르게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시선은 벽이며 선반이며 난로 위를 훑어나가면서 마치 그 모든 것을 꿰뚫고 그 모든 것을 가져가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엠마가 돌아왔다. 그리고 하녀가 끈의 바람개비가 거꾸로 매달린 것을 흔들고 있는 베르트를 데리고 들어왔다. 레옹은 몇 번이나 그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아가야, 안녕. 잘 있어요, 예쁜 아기. 잘 있어. 그리고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저리 데리고 가거라. 어머니가 하녀에게 말했다. 2 사람만 남았다. 보바리 부인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유리창에 얼굴을 갖다 댔다. 레옹은 손에 든 모자로 가볍게 허벅지를 치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아요. 하고 엠마가 말했다. 외투가 있습니다.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래요. 그녀는 턱을 숙이고
이마를 앞으로 내밀며 얼굴을 돌렸다. 햇빛이 대리석 위를 미끄러지듯 그 얼굴 위를 흘러 눈썹의 곡선까지 뚜렷이 드러냈다. 엠마가 눈앞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마음속 깊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레옹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녀는 얼른 얼굴을 들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들은 서로 앞으로 다가섰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럼 영국식으로. 그녀는 억지로 웃으면서 자기 손을 청년에게 맡겼다. 레옹은 자기 손가락 사이에 그녀의 손의 감촉을 느꼈다. 그러자 자신의 온 존재가 촉촉한 여자의 손바닥 속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손을 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이윽고 그는 돌아섰다. 시장의 처마 밑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4개의 푸른 덧문이 달린 그 흰 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기둥 뒤에 숨었다. 그녀의 방 창문 뒤에 사랑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커튼은 저절로 벗겨지듯 고리에서 벗겨져 비스듬한 긴 주름을 흔들리면서 확 펴졌다. 그림자는 꼼짝도 않고 늘어져서 석회벽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레옹은 달리기 시작했다. 주인의 이름마차가 멀리 길가에 있는 게 보였다. 그 옆에 거친 천에 앞치마를 두른 사나이가 말을 붙들고 있었다. 오메 씨와 기요맹 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작별 인사를 하세 하고 약제사가 두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다. 이건 자네 외투야.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게. 조심하라고. 무리하면 안 되네. 자, 레옹, 어서 타라고. 하고 공증인이 말했다. 오메는 수레바퀴의 흙바지 위에 몸을 굽히고 흐느낌으로 끊어지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잘 가. 안녕히 계시오. 하고 기요맹 씨가 대답했다. 자, 떠나자. 그들은 떠났다. 그리고 오메 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보바리 부인은 뜰로 향한 창문을 확 열어놓고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은 노을이 지고 있는 루앙 쪽 하늘에 모여 그 시커먼 소용돌이가 재빠르게 움직이고 그 뒤에 태양광선이 마치 벽에 걸린 전승 트로피에 금화살을 쏘듯 뻗어 있었다. 넓은 하늘의 다른 부분은 도자기처럼 하였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포플러 나뭇가지가 휘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푸른 잎사귀 위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다시 해가 나고 암탉이 울었다. 참새는 젖은 숲속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모래 위에 생긴 웅덩이에는 아카시아의 연분홍 꽃이 떠서 흐르고 있었다. 벌써 멀리 가버렸을 거야.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오메 씨는 여느 때처럼 6시 반이 되자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데 찾아왔다. 하고 자리에 앉으면서 그는 말했다. 아까 그 젊은 친구를 떠나보냈지요. 그랬다더군요. 의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은 채 돌아보았다. 댁엔 아무 일도 없지요. 뭐 별다른 일은 없어요. 다만 오후에 집사람이 조금 흥분을 해서. 여자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만 당황을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특히 유난스럽지요. 여자의 신경 조직은 남자보다 훨씬 연약하니까요. 그렇다고 이쪽에서 화를 내는 것도 무리겠죠. 레옹 군도 가엾게 시리. 하고 샤를이 말했다. 파리에서 어떻게 살아갈런지 익숙해질까. 보바리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뭘요? 약제사는 혀를 차며 말했다. 요릿집에서는 여자들과 어울려 놀고 가면무도회다 샴페인이다 만사가 아주 잘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이 타락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보바리가 약간 불만스러운 듯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고 오메 씨는 얼른 말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일단 자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위선자라는 말을 듣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라텐고에서 여배우들과 저 남봉꾼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겠지요. 파리에서는 학생들이 여간 인기가 아니랍니다. 조금이라도 사교의 재주가 있으면 상류사회에 초대되죠. 생제르맹의 기부인들 가운데는 학생들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고 그래서 또 나중에 훌륭한 결혼을 할 기회도 생기곤 한답니다.
그러나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하고 의사가 말했다. 파리에서는 당연합니다. 하고 약제사가 말을 가로챘다. 모든 일에는 좋은 일과 굳은 일이 있으니까요. 파리에서는 언제나 주머니끈을 단단히 잡아매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선생이 어느 공원에 간다고 합시다. 거기에 옷차림도 훌륭하고 약식 훈장까지 단 외교관 같은 사람이 나타나 선생께 이야기를 걸어오지요. 그리고 교묘하게 선생의 환심을 사서 담배를 권하기도 하고 선생의 모자를 집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친해집니다. 그 남자는 선생을 카페에도 안내하고 자기 별장에도 와달라고 끌지요. 술을 마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소개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열이면 아홉은 선생의 주머니를 노리거나 아니면 위험한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든가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샤를이 대답했다.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것은 특히 병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온 학생이 잘 걸리는 장티푸스 같은 건 말이지요. 엠마는 몸서리를 쳤다. 음식이 달라지니까요. 약제사가 말을 이었다. 그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옵니다. 게다가 파리의 물은 말도 못하죠. 음식점에 음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향신료가 많이 든 음식만 먹으면 피가 뜨거워질 게 뻔한 일이죠. 뭐니 해도 집에서 만든 음식을 당할 수가 없지요. 나는 말이죠. 언제나 집에서 만든 요리를 좋아합니다. 훨씬 건강에 좋거든요. 그러기에 루앙에서 약학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에도 나는 식사를 제공하는 핫숙에 있으면서 교수들과 함께 식사를 했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의견과 자기 기호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쥐스탱이 달걀 수프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르러 올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잠깐 숨 쉴 틈도 없단 말이야.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1년 내내 쇠사슬에 얽매여서 살고 있으니 1분간도 밖에 나와 있지를 못합니다. 장사꾼의 말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하다니. 정말 가난의 사슬이 목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문간에 갔을 때 말했다. 그리고 참, 그 소식은 들으셨나요? 무슨 소식 말입니까? 그게 말입니다. 하고 오메 씨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센 앵페로에르 지방의 농사공진회가 금년에는 이 용빌 라베르에서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기사가 조금 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아니, 괜찮아요. 보입니다. 쥐스탱이 등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7. 이튿날 엠마는 우울하게 보냈다. 음산한 분위기가 모든 것을 휩싸고 사물 표면에 흐릿하게 떠돌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슬픔은 마치 겨울바람이 불어닥치듯 그녀의 영혼 속에 쓸쓸한 소리를 내면서 파고들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좇는 꿈, 일이 끝난 뒤에 엄습하는 곤태, 요컨대 습관적인 움직임이 멈췄을 때, 오랜 진동이 갑자기 멈췄을 때 일어나는 그 고통이었다. 보비에사르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 카드릴 춤이 아직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암울한 우수와 무기력한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 레옹의 모습이 전보다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상냥하게, 더 아련하게 떠올랐다. 그는 비록 엠마와 떨어져 있지만 그녀 곁을 떠나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곳에 있었다. 방안 벽에는 그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가 걸어다니던 양탄자, 그가 앉아있던 텅 빈 의자에서 그녀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냇물은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고 미끄러운 강가를 따라 잔잔하게 물결치고 있다. 같은 물결의 속삭임 소리를 들으면서 이끼 낀 조약돌을 밟으며 두 사람은 몇 번이나 이곳을 산책했었다. 그들은 얼마나 상쾌한 햇빛을 받았던가. 몇 번이나 뜰 깊숙한 나무 그늘에서 단둘이 즐거운 오후를 보냈던가. 그는 모자도 쓰지 않고 마른 막대기를 얽어 만든 책상에 앉아 소리 높이 책을 읽곤 했다. 목장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읽고 있는 책장과 정자 위의 한련화를 흔들곤 했다. 아, 그 사람은 떠나가 버렸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사람.
그 행복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왜 붙잡지 않았던가? 그것이 달아나려고 했을 때 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뻗어 붙잡지 못했던가? 그녀는 레옹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의 입술을 갈망했다. 얼른 그를 쫓아가서 그의 품에 몸을 내던지며 저예요. 저는 당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엠마는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그 계획이 지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걱정해야 했다. 그리고 욕망은 후회와 더불어 점점 더해지고 더욱더 심해질 뿐이었다. 그때부터 레옹에 대한 추억은 답답하고 우울한 엠마의 중심처럼 되었다. 그것은 러시아의 넓은 황야에서 나그네가 눈 위에 버리고 간 모닥불보다도 강하게 그 속에서 타올랐다. 그녀는 그곳으로 달려가 그 곁에 웅크리고 앉아서 꺼져가는 모닥불을 다독거리고 불기운을 되살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득한 옛날의 어렴풋한 추억, 엊그제의 생생한 기억, 실제로 가슴에 느꼈던 것들, 공상 속에서 그려본 것들, 산산이 흩어진 관능의 욕망, 죽은 나뭇가지처럼 바람에 꺾이는 행복의 계획, 보람없는 정조, 깨져버린 희망, 가정생활의 사소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 자기의 슬픔을 다시 지피는 데 쓰려고 했다. 그러나 그 불길도 땔감이 절로 떨어졌던지 아니면 너무 많이 쌓아올린 탓인지 그대로 사그러져 갔다. 사랑은 상대가 곁에 없어 조금씩 사그라지고 후에도 습관에 눌려 질식해버렸다. 그녀의 파란 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불길의 남은 빛은 차차 어두워져서 끝내 꺼져갔다.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남편에 대한 혐오를 애인에 대한 동경으로 착각하고 몸을 불태운 중호의 뜨거움을 사랑의 연소로 착각했다. 그래도 폭풍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고 정열은 완전히 타서 재가 되었고 더욱이 구원의 손길은 찾아오지 않고 캄캄해졌으며 그녀는 뼈를 내는 무서운 추위 속에 혼자 목적지도 없이 방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토스트에서의 그 지긋지긋했던 나날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더 불행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슬픔을 실제로 체험했고 또 그 슬픔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큰 희생을 스스로 받아들인 여자라면 조금은 제멋대로 해보아도 됨직했다. 그녀는 고딕풍의 기도대를 샀다. 손톱을 손질하기 위해 레몬을 구입하는데 한 달에 14프랑이나 소비했다. 파란 캐시미어 옷을 편지로 루앙에 주문하고 레르네 가게에서 가장 좋은 스카프를 골라 그것을 실내복 위로 허리에 맸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덧문을 닫고 책을 한 권 손에 든 채 안락 의자에 길게 누워서 보냈다. 머리 모양도 자주 바꾸었다. 부드럽게 끝을 말아 올린 머리를 중국식으로 따 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남자처럼 옆에다 가리마를 타서 그대로 곱게 내려빗기도 했다. 또 이탈리아어를 공부한다고 여러 가지 사전이며 문법책이며 많은 종이를 사들였다. 역사라든가 철학 같은 딱딱한 책도 읽으려고 했다. 샤를은 때때로 밤중에 환자의 집에서 부르러 온 줄 알고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일이 있었다. 곧 갑니다. 졸리운 목소리로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엠마가 램프불을 다시 켜려고 성냥을 긋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것저것 시작만 해놓고 수놓던 천을 벽장 속에 쳐넣어 둔 것처럼 독서도 시작했다가는 곧 그만두고 다른 책으로 옮겼다. 때때로 발작이 일어났다. 그럴 때에는 어떤 터무니없는 짓을 해보였다. 한 번은 브랜디를 큰 컵으로 절반이나 마셔보겠다고 남편에게 우겨댔다. 샤를이 어리석게도 그러지 못하도록 말렸다. 그러자 엠마는 병째 들고 다 마셔버렸다. 겉보기에는 경망해 보였지만 엠마는 즐거워 보이지 않았고 나이 찬 노처녀나 시리에 빠진 야심가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것처럼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일그러진 표정이 언제나 입가에 보였다. 얼굴 전체가 핏기가 없고 병적으로 하였다. 코의 피부는 콧구멍 쪽으로 당겨져 있고 사람들을 쳐다보는 눈은 초점이 없어 멍청했다.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세 가닥 보였다고 해서 이제 다 늙었다고 떠들기도 했다.
가끔 엠마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떤 날에는 각혈까지 했다. 샤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가자 참 이런 걸 가지고 뭘 그래요 하고 그녀는 대답하는 것이었다. 샤를은 진찰실로 달아났다. 그리고는 사무용 안락 의자에 앉아 두 팔꿈치를 책상에 짚고 골상학료 해골 밑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와달라고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의 일에 대해 오랫동안 의논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녀는 어떤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희 댁이 필요한 게 뭔지 말해주랴 하고 보바리 노부인은 말했다. 억지로라도 일을 시켜야 해. 손을 움직이게 하란 말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지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우울증은 생기지 않아. 몸이 한가해서 빈둥거리고 쓸데없는 일만 생각하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여러 가지로 바쁜거려 하고 샤를이 대답했다. 여러 가지로 바빠. 어떤 일을 하기에 바쁘지. 소설을 읽느라고. 대먹지 않는 책이라든가 교의를 헐뜯고 볼테르가 한 말을 빌려서 신부님을 비방하는 그런 책 말이냐. 그런 일은 아무래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두고 봐라.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앞으로 좋지 못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엠마에게 소설을 읽지 못하게 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듯했다. 보바리 노부인은 그 일을 맡았다. 노부인은 자기가 루앙을 지날 때 대본 책방에 들러서 엠마는 이제 그런 것을 사보지 않겠다고 말하기로 했다. 만약 책방에서 그래도 세상에 해독을 끼치는 장사를 계속한다면 이쪽에서는 경찰의 손을 빌릴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작별 인사는 매우 쌀쌀했다. 함께 지낸 3주일 동안에도 식탁에서 얼굴을 맞댔을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짤막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밖에는 거의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보바리 노부인은 어느 수요일에 떠났다. 마침 용빌에 장이 서는 날이었다. 광장은 아침부터 줄지어 있는 진마차들로 혼잡했다. 꽁무니를 땅에 붙이고 수레채를 허공에 들어올린 마차들이 성당에서 여관까지 추녀 끝을 따라 쭉 늘어져 있었다. 반대쪽에는 차이를 친 판잣집이 생겼고 거기에는 무명제품, 담요며 무직 양말, 그 밖에 말의 굴레, 바람에 팔라기는 푸른 리본 묶음 같은 것을 함께 팔고 있었다. 피라미드처럼 쌓아올린 달걀과 끈적끈적한 지푸라기가 비어져 나온 치즈 바구니 사이에는 철물류가 땅바닥에 수북이 펼쳐져 있었다. 보리를 훑는 기계 옆에는 평평한 대소쿠리에 든 암탉이 꼭꼭거리면서 틈 사이로 목을 내밀고 있었다. 한 덩어리로 엉켜서 움직이지 않던 군중은 이따금 약방 가게를 부숴버릴 것처럼 밀려들었다. 수요일에는 언제나 이 가게가 매우 붐볐는데 약을 사는 것보다는 진찰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만큼 오메시의 이름은 이 근처 마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의 대가인 척하는 대담한 태도가 어리석은 농촌 사람들의 눈을 매혹시킨 것이었다. 그들은 이 사나이를 누구보다도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엠마는 방의 창가에 팔꿈치를 짚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종종 창문 앞에 가서 앉았다. 시골에서의 창은 극장이나 산책의 대용물이었다. 그리고 시골 사람들의 혼잡을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초록색 우단 프로코트를 입은 어떤 신사를 보았다. 단단히 각반을 두르고 멋진 노란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한 농부를 앞세우고 의사의 집 쪽으로 걸어왔다. 선생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는 집 앞에서 펠리시테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쥐스탱을 이 집 고용인인 줄 알고 말을 건넸다. 라 위셰티의 로돌프 블랑제라는 사람이 왔다고 전해주시오. 이 방문객이 자기 이름 앞에 라 위셰트라는 땅 이름을 붙인 것은 자기 영지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사실 라 위셰트는 용빌 가까이에 있는 토지 이름이었으며 그는 최근 그곳에 별장과 2개의 농장을 함께 사들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재미로 손수 경작하고 있었다. 그는 독신 생활을 하고 있었고 줄잡아 연수입이 15,000프랑은 되리라는 소문이었다. 샤를이 진찰실에 나왔다.
블랑제 씨는 데리고 온 하인을 소개했다. 하인은 온몸이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근질근질하다며 나쁜 피를 뽑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피가 깨끗해집니다. 하고 하인은 의사가 말리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보바리는 붕대와 대야를 가져오게 해 쥐스탱에게 대야를 들고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벌써 파랗게 질려있는 시골 남자에게 말했다. 조금도 겁낼 것 없어요. 겁내지 않습니다. 하고 남자는 대답했다. 어서 해주십시오. 그는 일부러 헛새를 부리면서 굵은 팔을 내밀었다. 칼로 찌르자 피가 솟구쳐 거울에까지 튀었다. 대야를 더 가까이 하고 샤를이 소리쳤다. 야, 꼭 분수 같아. 굉장히 붉다. 피가 어쩌면 이렇게 시뻘겋지요. 이건 좋은 거죠, 선생님. 어떤 때에는 하고 의사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나중에 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농부는 이 말을 듣더니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던 칼집을 놓았다. 그리고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의자 등이 삐걱거렸다. 그의 모자가 떨어졌다. 네, 이럴 줄 알았지. 보바리가 혈관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말했다. 쥐스탱이 들고 있는 대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무릎이 와들와들 떨리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여보, 엠마 하고 샤를이 불렀다. 엠마가 단숨에 층층대를 뛰어내려왔다. 식초를 갖다 줘 하고 그는 소리쳤다. 이런, 한꺼번에 두 사람이 기절하다니. 그는 당황해서 압박붕대도 제대로 대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블랑제 씨가 침착하게 쥐스탱을 두 팔로 안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쥐스탱을 테이블 위에 앉혀 등을 벽에 기대게 했다. 보바리 부인은 농부의 넥타이를 끄르기 시작했다. 셔츠 끝에 매듭이 있어서 그녀는 몇 분 동안 그의 목에서 가느다란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자기의 하얀 삼배 손수건에 초를 묻혀서 그의 관자놀이를 톡톡 쳐서 적셔주었다. 그리고 그 위를 호호하고 불었다. 농부는 이내 정신을 차렸으나 쥐스탱은 쉬이 깨어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우유 속에 푸른 잎이 가라앉듯 창백한 막 속에 숨어 있었다. 그것을 보이지 말아야겠군 하고 샤를이 말했다. 보바리 부인이 대야를 집어들었다. 그것을 탁자 밑에 놓으려고 허리를 굽혔을 때 주름이 네 단으로 접힌 허리가 길고 치마폭이 넓은 그녀의 옷이 땅바닥 위에 나팔꽃처럼 둥글게 퍼졌다. 그리고 구부린 엠마가 팔을 뻗으면서 조금 비틀거렸기 때문에 옷의 부푸름이 몸의 움직임에 따라 군데군데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물주전자를 가지러 가서 설탕을 타고 있는데 약재사가 들어왔다. 한참 소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녀가 부르러 간 것이다. 눈을 뜬 조수를 보자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의 주위를 돌면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런 바보 하고 그는 말했다. 정말 바보로구나. 피를 뽑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런 몸집을 가진 놈이 말이다. 이 녀석은 말이죠. 지금은 이렇지만 다람쥐처럼 높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호두를 흔들어 떨어뜨린답니다. 눈이 핑핑 돌 만큼 높은 데 올라가서 말이죠. 야, 이놈아, 어디 자랑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약재사 노릇을 하겠냐. 일이 잘못되면 재판소에 불려가 재판관 앞에서 진술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려면 당당하게 말해서 남자다운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단 말이다. 쥐스탱은 대답하지 않았다. 약재사는 계속했다. 누가 너더러 여기에 와달라고 그랬어. 선생님이나 부인께 늘 패만 끼치고 게다가 수요일에는 내가 꼭 집에 있어야 한단 말이야. 지금도 가게에 손님이 20명도 넘게 있다. 나는 내가 걱정이 돼서 모든 것을 내동댕이 치고 달려왔단 말이다. 빨리 돌아가. 냉큼 뛰어가란 말이다. 나도 곧 간다. 가서 약병이나 지키고 있으란 말이야. 쥐스탱이 옷을 고쳐 입고 나가자 모두들 잠시 기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보바리 부인은 아직 한 번도 기절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부인으로서는 드문 일인데요. 하고 블랑제 씨가 말했다. 세상에는 대단히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결투할 때 피스톨에 총알 재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은 입회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하고 약재사가 말했다.
남의 피를 보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피가 흐르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너무 생각하면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 블랑제 씨는 데리고 온 농부에게 개미가 기어다니는 환각은 이제 없어졌으니 안심하라고 타일러서 돌려보냈다. 저 녀석의 소망 덕분에 여러분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는 덧붙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엠마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는 테이블 한 구석에 3프랑을 놓고는 가볍게 인사하고 나갔다. 잠시 뒤에 그는 냇물을 건너가 있었다. 엠마는 목장 속의 포플러 밑을 지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이따금 무언가 깊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발걸음이 느려졌다. 귀여운 여자야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귀여운 여자야. 그 의사 부인은. 아름다운 이와 검은 눈, 화사한 발, 그리고 파리의 여인 같은 그 자태는 매혹적이야. 대체 어디 출신일까? 그 뚱뚱한 녀석이 어디서 그런 미인을 손에 넣었지? 로돌프 블랑제 씨는 34살이었다. 그는 거친 성격에 머리가 좋았으며 여자 관계가 무척 복잡해서 그 방면에는 지식이 상당했다. 그는 보바리 부인을 대단한 미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여자에 관한 일, 그 남편에 관한 일을 생각했다. 남편은 그다지 영리하지 않더군. 그 안에는 실증이 나 있는 게 뻔해. 손톱도 더럽고 수염도 다듬지 않았던 걸. 그자가 왕진간 사이에 아내는 양말 따위를 깃고 있을 테지. 그러니 따분할 수밖에. 도시에서 살고 싶을 거야. 매일 밤 폴카춤이라도 추고 싶겠지. 가엾어라. 도마 위의 잉어가 물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 여자는 사랑을 동경하고 있을 거야. 틀림없어. 두어 마디 달콤한 말만 해주면 틀림없이 넘어온다. 무척 정이 깊겠어. 좋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떼어버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멀리서 반쯤 들여다 보이기 시작하는 쾌락을 예상하자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의 정부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의 정부는 루앙에서 몰래 데리고 사는 여배우였다. 지금은 생각만 해도 실증이 나버린 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그는 다시 생각했다. 보바리 부인이 훨씬 아름답지. 게다가 무엇보다도 싱싱하다. 비르지니는 너무 살이 찌기 시작했어. 쾌활하게 떠들어대는 것도 좋지만 귀찮아. 그리고 새우는 또 어찌 그리 좋아하는지. 들판에는 사람 그림자도 없었다. 로돌프는 구두에 밟히는 규칙적인 풀잎 소리와 멀리 귀리밭 속에 숨어서 울고 있는 귀뚜라미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엠마가 아까 그 옷차림으로 방에 있는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 옷을 벗겨보았다. 그래, 내 것으로 만들자. 그는 단장 끝으로 발 앞에 흙덩이를 쿡쿡 찌르면서 소리쳤다. 그리고 곧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다. 어디서 만날까? 어떤 방법으로? 언제나 아이가 따라다니겠지. 또 하녀와 이웃 사람들과 남편, 귀찮은 방해물이 잔뜩 있으니 꽤 힘들겠는걸. 시간이 낭비되겠구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그 여자의 눈은 송곳처럼 내 가슴속까지 꿰뚫는다. 게다가 그 창백한 안색. 나는 창백한 여자가 좋단 말이야. 아르게이유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는 결심을 굳혔다. 남은 건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뿐이야. 그래, 가끔 그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자. 사냥해서 잡은 짐승이라든가 집에서 기르는 닭을 선물로 들고 가는 거야. 필요하다면 나도 피를 뽑아 달래지 뭐. 아무튼 서로 가까워지도록 해서 그 부부를 우리 집에 초대하기로 하자. 아참, 그렇다. 하고 그는 덧붙였다. 곧 농사공지회가 열리는구나. 거기에 그 여자도 오겠지. 거기서 그 여자를 만날 수 있다. 그때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대담하게 밀고 나가자. 여자에겐 밀어붙이는 게 가장 좋은 수단이니까. 8. 드디어 그 유명한 공진의 날이 왔다. 개회식 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 문 앞에 나와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시청 정면 옥상은 댕댕이 동굴로 장식하고 들판에는 연회를 위한 천막이 세워졌다. 성당 앞 광장 한복판에는 구포 비슷한 것이 마련되어 도지사의 도착과 표창받는 농부들의 이름을 이것으로 알리게 되어 있었다.
BC의 국민방위군이 와서 비내가 지휘하는 소방대와 합류했다. 이날 비내는 보통 때보다 한층 더 높은 칼날을 달고 있었다. 꼭 맞는 제복을 입고 허리띠를 바짝 동여맨 그는 상반신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 몸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발걸음을 맞추어 힘차게 쳐드는 두 다리뿐인 것처럼 보였다. 세무소 관리와 방위군 대장 사이에는 전부터 경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재주를 보일 때가 왔다는 듯이 저마다 부하들을 따로따로 행진시켰다. 붉은 견장과 까만 흉갑이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그 행진은 끝날 줄 모르고 언제까지나 되풀이되었다. 사람들은 이런 대규모 행진을 여태까지 본 일이 없었다. 어제부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은 사람도 있었다. 반쯤 열린 창문에 삼색기가 걸려 있었다. 술집마다 몹시 붐볐다. 마침 날씨가 좋아서 풀을 빳빳이 먹인 두건이며 금으로 만든 십자가며 여러 가지 빛깔의 목도리가 눈부시게 빛났으며 햇빛에 반사된 온갖 빛깔들이 푸른 작업복이며 프로코트의 수수한 단조로움을 한결 돋보이게 했다. 가까운 농촌의 아낙네들은 마차에서 내리면서 도중에 더럽힐까봐 걷어 올려서 허리춤에 핀으로 꽂아 놓았던 치맛자락에 핀을 뽑았다. 남편들은 반대로 모자가 다치지 않도록 손수건으로 싸서 그 끝을 입에 물고 있었다. 사람들이 마을의 양쪽 끝에서부터 큰 길로 몰려들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가로수길에서, 모든 집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실로 짠 장갑을 끼고 축제를 보러 가려고 집에서 나오는 아낙네들 뒤에서 문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특히 모든 사람들의 눈을 끈 것은 조명등을 많이 매단 높다란 두 개의 삼각대였는데 신분 높은 명사들이 앉는 연단 양쪽에 서 있었다. 또 시청의 네 기둥에는 기다란 장대 같은 것이 4개 세워져 있고 그 하나하나에는 푸른 바탕에 금박으로 화려한 글이 적힌 깃발이 달려 있었다. 하나에는 상업 만세, 다음에는 농업 만세, 셋째는 공업 만세, 넷째에는 예술 만세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얼굴을 명랑하게 해주는 이 커다란 기쁨이 여간집 여주인 르 프랑소아 부인의 얼굴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엌 층계에 서서 중얼거렸다. 정말 어리석은 짓들이라니까. 저렇게 천막을 치고 연회를 열다니. 도지사님이 어릿강대처럼 저런 천막 밑에서 음식을 드시고 좋아하실 줄 아나 봐.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이 마을을 위한다고 하니 참 딱하기도 하지. 그렇다면 구테여 뇌샤텔에서 요리사를 데려올 것까지도 없었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요리를 먹이느냐 하면 기껏해야 소치는 놈들 아니면 집도 절도 없는 거지들 뿐이잖아. 그때 약제사가 지나갔다. 그는 검정색 예복에 무명 바지를 입고 비버 가죽 구두를 신고 높이가 낮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실례합니다. 좀 바빴어요. 뚱뚱한 가부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이상하게 여겨지지요. 라 퐁테느의 우화 속에 나오는 쥐가 치즈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이상으로 약국에 틀어박혀 있는 내가 외출을 한다니까. 무슨 치즈 말이에요? 하고 여간집 주인이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항상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뿐이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런 날에는 아무래도. 네, 저기 가시는 건가요? 하고 그녀는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예, 저기 가는 길입니다. 약제사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표정으로 제가 심사위원인거려 하고 말했다. 르 프랑소아 부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말이죠. 도대체 농사 짓는 일이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런 것까지도 아신단 말씀인가요? 알다 마다요. 나는 약제사입니다. 즉 화학자란 말이에요. 화학이라는 것은 말이죠, 부인. 모든 자연계 물질의 상호 간의 분자작용을 아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농업도 당연히 화학 분야에 포함되지요. 사실 말이죠. 비료의 성분이라든가 액체의 발효라든가 가스의 분석이며 도끼의 영양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럼 무엇란 말인가요? 부인, 이게 모두 화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간집 여주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메 씨는 또 말을 이었다. 당신은 농학자가 되려면 그 자신이 농토를 경작하고 닭이나 가축을 길러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보다 알아야 할 것은 근본적인 문제인 물체의 구성 요소, 즉 지층이라든가 공기의 작용이라든가 토지며 광물이며 물 같은 여러 가지 물체의 밀도와 그 모세관 현상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방법이라든가 동물 사육법이며 가축의 영양이라든가 고용인의 음식물 같은 것을 지도하고 비판하려면 미생하게 모든 원리를 잘 알아두어야 해요. 식물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지요. 아시겠어요? 어느 것이 약이고 어느 것이 독인지, 어느 것이 자양분이 있고 어느 것이 없는지 말입니다. 여기서는 뽑아버리고 저기서는 심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요컨대 책이나 신문 잡지를 읽고 과학의 진보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해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계량해야 할 점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간집 주인은 카페 프랑세의 입구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약재사는 계속했다. 바라건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두 화학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과학이 가르치는 바에 한층 더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나도 이러한 생각에서 주목할 만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72페이지가 넘는 논문인데 제목은 사가주와 그 제조법 및 효력과 아울러 본 문제에 관한 약간의 새로운 고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루앙에 있는 농학협회에 보냈지요. 그 결과 그 협회 농업부 과실재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추천받게 되었는데 만약 내 책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면 르 프랑소아 부인이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 그는 입을 다물었다. 저것 좀 보세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저 사람들 좀 보시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런 형편없는 식당에 들어가다니. 그리고 털옷이 가슴께에 당겨 올라가도록 크게 어깨를 축혀 올리면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경쟁 상대의 선술집을 두 손으로 가리켰다. 저래봐야 오래가지는 못할 거야. 한 주일도 못 가서 끝장나 버릴 거예요. 그녀는 덧붙였다. 오메는 기가 막혀서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층계를 3단 내려와서 그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아니, 그것을 모르셨어요. 저 집은 이번 주 안에 차압당할 거래요. 레르 때문에 저 집을 팔지 않을 수 없대요. 레르가 돈을 빌려준 증서를 들이대고 집주인의 숨통을 눌러버린 거죠. 정말로 무서운 파국이로구나 하고 약재사는 소리쳤다. 그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나 알맞은 표현을 항상 준비해두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간집 여주인은 기요맹 신의 하인 테오도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녀는 텔리에를 몹시 싫어하기는 했지만 레르의 행동은 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달콤한 말로 남을 속이는 비열한 사나이라고 욕했다. 어머나, 저것 좀 보세요. 그자가 시장 처마 밑에 서 있어요. 보바리 부인에게 인사하네요. 부인은 초록색 모자를 썼어요. 블랑제 씨의 팔을 잡고 있네요. 틀림없는 보바리 부인이군. 나도 가서 인사해야지. 아마 텐트 속의 가운데 기둥 밑에 자리를 잡아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여주인을 내버려 두고 약재사는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무릎을 펴고 이리저리로 연방 인사를 해가며 검은 예복에 커다란 옷자락을 거만스레 뒤로 펄럭거리면서 재빨리 멀어져 갔다. 로돌프는 멀리 약재사의 모습을 보고 빨리 걸어가기 시작했다. 보바리 부인이 헐떡거렸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늦추고 웃으면서 거친 말투로 말했다. 저 뚱뚱보를 피하려고 그럽니다. 아시지요? 저 약재사 말입니다. 엠마는 팔꿈치로 그를 쿡 찔렀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로돌프는 생각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곁눈으로 그녀를 힐끔 살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잔잔해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갈대잎 같은 엷은 리본이 달린 부인 모자의 타원형 속에서 옆 얼굴이 햇빛을 담뿍 받아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속눈썹이 긴 그녀의 두 눈은 앞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크게 뜬 두 눈은 고운 살감 밑에서 피가 조용히 맥박치는 탓인지 광대뼈 쪽으로 조금 당겨져 가늘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콧청이 장밋빛으로 투명해 보였다. 머리를 어깨 위로 기울였다. 입술 사이에서 새하얀 이가 진주빛으로 반짝였다. 이 여자가 나를 놀리고 있나 하고 로돌프는 생각했다. 그러나 엠마의 몸짓은 상대에게 조금 주의를 시킨 것 뿐이었다. 레르가 따라오면서 이야기에 끼어들고 싶어 이따금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었다. 참 날씨가 좋습니다. 모두 밖에 나와 있군요. 바람은 동풍 같습니다. 보바리 부인도 로돌프도 거의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레르는 두 사람이 조금만 어떤 움직임을 보여도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가까이 다가와 모자에 손을 대는 것이었다. 대장간 앞에 왔을 때 로돌프는 울장까지 가지 않고 갑자기 보바리 부인을 끌고 오솔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소리쳤다. 레르 씨, 잘 가시오. 또 만납시다. 용케 따돌리셨어요. 하고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다. 남에게 방해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부인과 같이 있게 되어 이렇게 행복한데. 엠마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좋은 날씨와 풀 위를 걷는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데이지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다. 아주 예쁜 데이지가 피어 있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이만하면 사랑을 하는 온 마을 여인들이 다 사랑점을 쳐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몇 폭이 꽂고 싶은데요. 부인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사랑을 하고 계세요. 엠마가 가볍게 기침을 하면서 물었다. 글쎄요, 어떨까요? 하고 로돌프는 대답했다. 목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큰 양상과 바구니를 든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부인네들이 서로 부딪히곤 했다. 시골에서 온 여자들의 긴 행렬도 있었다. 푸른 양말에 납작한 구두를 신고 은반지를 낀 하녀들이었는데 옆을 지날 때에는 우유 냄새를 확 풍기곤 했다. 이 여자들은 손을 붙들고 걷고 있어서 백약나무 가로수가 있는 데서부터 연회용 텐트까지 줄이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마침 심사 시간이 되어 농부들은 나무 기둥에 긴 밧줄을 쳐서 만든 경마장 같은 곳으로 몰려 들어갔다. 거기에는 가축들이 새끼줄을 쳐놓은 쪽으로 코를 돌리고 크고 작은 엉덩이를 마주댄 채 어수선하게 줄지어 있었다. 돼지들은 졸린 듯이 코로 땅을 쑤셔대고 있었다. 송아지는 울음소리를 내고 양들은 매매의 소리를 지르고 암소는 한쪽 무릎을 꺾어 잔디에 배를 깔고는 한가로이 되새김질하면서 주위를 붕붕 날아다니는 날벌레 밑에서 무거운 눈꺼풀을 껌뻑이고 있었다. 소매를 걷어붙인 마부들이 앞말 곁으로 달려가려고 코를 벌lun거리며 소리 높이 울면서 뒷발로 일어서는 종마의 고삐를 잡아 누르고 있었다. 앞말은 목을 길게 빼고 말갈기를 늘어뜨린 채 조용히 있었다. 새끼 말들은 그 옆에서 쉬고 있다가 가끔 어미한테로 젖을 먹으러 오곤 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가축이 뒤섞여서 길게 이어져 있는 위로 바람에 파도처럼 나부끼는 말갈기며 불쑥 튀어나온 뾰족한 뿔이며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머리가 보였다. 거기서 100걸음쯤 떨어진 울타리 밖에는 주둥이에 부리망을 씌운 커다란 검은 수소 한 마리가 콧구멍에 쇠고리를 깬 채 총동으로 만든 소처럼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누더기를 입은 소년이 그 고삐를 잡고 있었다. 그러자 두 줄로 늘어선 동물 사이를 여러 심사원들이 한 마리 한 마리 검사하면서 천천히 걸어 다녔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소리로 서로 의논했다. 그 가운데 제일 윗사람인 듯한 이가 걸으면서 장부에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심사위원장 드로즈레드라 팡빌르시였다. 그는 로돌프를 보자 재빨리 걸어왔다. 그리고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블랑제 씨, 우리는 안 보실 참입니까? 로돌프는 지금 가려던 참이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위원장이 가버리자 말했다. 가긴 무엇하러 가요? 저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부인 곁에 있는 게 낫지. 그리고 그는 공진회를 마구 헐뜯으면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헌병에게 파란 특별 입장권을 내보이곤 하면서 자꾸 걸어갔다.
이따금 그는 훌륭한 출품작 앞에서 발을 멈추었는데 보바리 부인은 별로 감탄하는 빛이 없었다. 그는 이런 눈치를 알아채고 이번에는 용빌 부인들의 옷에 대해 농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곁들여서 자신의 복장이 소홀한 것을 사과했다. 그의 복장은 세련됨과 투박함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속된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데서 색다른 생활 표현, 감정의 무질서, 예술의 전제, 그리고 또 언제나 세상의 인습에 대한 일종의 모멸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다고 믿고 거기에 끌리고 혹은 화를 내는 것이다. 소매 끝에 주름이 잡힌 그의 마지 와이셔츠는 조끼 사이로 바람이 들어갈 때마다 부풀었는데 조끼는 잿빛 능직무명이었다. 굵은 줄무늬 바지 밑자락에서는 복숭아뼈 언저리에 에나멜 가죽을 댄 구두가 내다 보였다. 구두는 풀이 비칠 만큼 반짝거렸다. 그는 한 손을 윗도리 주머니에 찌른 채 밀짚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그 구두로 말똥을 밟으며 걸어갔다. 아무튼 시골에 살면 하고 그가 말했다. 무슨 일을 해도 헛일이에요. 하고 엠마가 받았다. 정말입니다. 하고 로돌프가 맞장구를 쳤다. 이런 선량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옷차림이 좋고 그런 것조차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골의 평범함에 대해서, 그 평범함에서 오는 숨막힐 것 같은 생활에 대해서, 평범함 속에서 상실되어가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는 슬픔에 잠깁니다. 하고 로돌프가 말했다. 선생님이요. 하고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저는 매우 명랑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농담이라는 가면을 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빛에 비치는 무덤 같은 것을 보며 그곳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 틈에 끼는 편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지만 친구분들이 계시잖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친구는 생각지 않으세요. 친구요? 어떤 친구 말입니까? 그런 것이 내게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말을 할 때 입술 사이로 스스로를 비웃는 듯한 휘파람 소리를 냈다. 이때 그들 뒤에서 한 남자가 산더미 같은 의자를 안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남학신 끝과 어깨에서 벌린 양쪽 팔 끝만 보일 만큼 많은 의자를 들고 있었다. 성당직이 레스티 부두와였다. 그는 성당의 의자를 날라온 것이다. 자기에게 이득이 있는 일에는 빈틈없는 그는 공진회를 이용해 한몫 볼 생각을 했다. 그의 생각은 들어맞아서 성공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의자를 빌리겠다는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무더위에 견딜 수가 없어 집 냄새와 향 냄새 풍기는 의자일 망정 서로 다퉈 빌리려고 했다. 그리고 촌농으로 더러워진 의자의 단단한 등받이에 제법 점잖은 표정으로 기대어 앉는 것이었다. 보바리 부인은 다시 로돌프의 팔을 잡았다. 그는 혼잣말을 하듯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혼자였지요. 아, 만약 내가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더라면, 만약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더라면, 누군가를 찾아낼 수 있었더라면, 그야말로 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어떠한 것도 뛰어넘고 모든 장애를 부수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렇게 가엾은 분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고 엠마는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자유로우시잖아요. 그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했다. 부자이시고요. 놀리지 마십시오.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녀는 결코 놀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